악재의 서재. 중국에서는 옛부터 자신들의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다. 천자란 하늘의 아들이란 뜻인데, 하지만 하늘의 아들이라고 다 똑똑했던 건 아니다. 후한의 12번째 황제 영제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이름은 영제였지만 하는 짓은 약간 영구였다. 폐하, 부르셨사옵니까? 폐하 없다. 아니, 우리 폐하가 어디 계실까? 여기 있다. 재밌지? 아이고, 깜짝이야. 우리 천자 폐하는 장난도 깜찍하기도 하시지. 근데 폐하, 어인일로 신을 부르셨사옵니까? 저기요, 여기저기서 상소가 올라왔는데 어려운 한자도 너무 많고 난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폐하, 이런 복잡한 정무는 모두 신에게 맡겨주시고 폐하는 늘 하시던 대로 하루 놀고 하루 쉬시면서 그저 편하게 지내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 you're welcome입니다, 폐하. 우리 사이에 뭐 그런 말씀을. 전 언제나 천자 폐하를 위해 분골쇄신할 것이옵니다. 당연하지. 근데 본걸 그게 뭐예요? 뭐 좋은 얘기예요. 저는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진짜 제일 좋아요. 폐하, 저 역시 only you, 세상에 오직 폐하뿐입니다. 지금 이 천자인 영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누군가? 놀랍게도 그는 황관의 우두머리 장양이다. 황관이란 우리로 치면 내시를 말한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일국의 천자가 황관 내시에게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춘추 전국시대의 막을 내리고 최초의 통일제국을 건설했던 진시황의 진나라는 그러나 불과 이래 16년의 짧은 역사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초한전이다. 천하의 역적 가문은 백화를 받아라! 닥쳐라 유방! 내 오늘은 기필코 너를 놓치지 않겠다. 얘들아! 저 유방을 꽉 붙잡고 절대 놓치지 마라! 우리에게 민속놀이 장기로 잘 알려진 항우와 유방의 초한전은 결국 유방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 유방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한나라다. 그러나 이 한나라는 200년 뒤 외척 왕망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뒤 한의 후예인 유수가 다시 한나라를 일으켜 세우니 이를 앞서의 한나라와 구별짓기 위해서 후한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후한 왕조는 묘한 징크스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건 바로 천자들이 너무 일찍 단명한다는 것이었다. 10살 전후의 어린 천자들이 계속 즉위를 하게 되는데 고대 봉건 왕조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왜 그럴까? 여기서 잠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나이 어린 천자가 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머니인 태후가 수렴청정, 다시 말해 섭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어지는 당연한 수순으로 외가 쪽 친척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후한 왕조는 천자가 어리다 보니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특히 후한 11번째 천자인 환제 때 외척 양기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고, 이 양기를 제거하기 위해 천자는 다음과 같은 처절한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천자 폐하께서 화장실에 듭시옵니다. 당영. 예, 폐하. 양기를 제거하는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느냐? 그렇사옵니다.
폐하와 뜻을 같이 할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은밀히 군사를 모으고 있사옵니다. 양계 측근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 또 조심하도록 해라. 염려 마십시오. 폐하와 제가 화장실에서 이런 계획을 짤 거라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런데 폐하? 왜 그러느냐? 밖에서 혹시 누가 우리 얘기를 엿들을지도 모르니 실감나게 소리라도 좀 내시는 게 어떨지. 허냐, 알겠다. 아니요, 좀 더 리얼하게요. 기록에 따르면 후한의 11번째 천자인 환제는 외척 양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변소에서 환관 당형과 모의를 했다고 전해진다. 신하들의 9할 이상이 모두 양기의 측근들이었기 때문에 천자의 화장실 시중까지 들어주는 환관만이 유일한 의논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국의 천자가 왜 하필 환관과 이런 중대한 일을 모의하게 됐을까? 자, 여기서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중국에선 후한 때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은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도 환관이 권력을 장악했던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왜 유독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을까요? 중국의 황제들은 적게는 수백 명부터 많게는 수천 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궁이 많다 보니 이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죠. 아무래도 후궁이 여자다 보니까 이 일을 남자에게 맡길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황제의 은밀한 사생활을 여자에게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황제가 안심하고 여자를 맡길 수 있는 제3의 성, 환관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황제의 여자 수천 명의 관리자이자 또 황제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가장 가까운 친구와 이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당시의 황제들도 조정 신하들과는 나눌 수 없었던 은밀한 얘기들을 환관과 나누며 가까워졌던 것이죠. 황제와 환관 사이에 이런 패밀리 의식이 바로 그들의 권력 배경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환제의 뒤를 이은 영제 때 와서는 무려 10명의 환관들이 권력을 장악했고 이들을 가리켜 십상시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패한 정치가 결국 후한의 멸망을 재촉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천자에게 아버지라 불리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십상시의 우두머리 환관 장양의 간접 진술을 들어보자. 사람들이 흔히 내시하면 그저 목소리는 가늘고 간사한 성격에 아첨만 일삼는 그런 무리들로 보기 일쑤인데 그런 시각은 정말 우리를 두 번 죽이는 일이지요. 황관에 대한 그런 편견을 버리세요. 당신은 철저한 신분사회였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과거 시험조차 볼 수 없었지요. 결국 신분은 낮으나 능력도 있고 정치적 야망도 있는 젊은이가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거세를 하고 환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 당시 환관 중에는 아주 유능한 인재들도 많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종이를 발명한 체륜도 바로 우리와 같은 환관이었고,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서 사기를 저술한 사마천도 비록 형을 받아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역시 환관이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좀 공감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릴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장양의 구차한 변명은 그렇다 치고 어쨌거나 당시 중앙의 권력을 독점한 환관들의 부정과 비리는 실로 극심했다. 영제의 총회 속에 권력을 장악한 10명의 환관을 가리켜 십상시라 불렀는데 이들의 부정부패 중 압권은 바로
돈을 받고 벼슬을 사고 판 일이었다. 나으리, 제가 이번에 형주 퇴수로 부임하고 싶습니다만 형제 태수는 가격이 좀 센데. 돈은 준비해놨습니다. 자, 여기 자동차 키를 받으시죠. 이게 뭐야? 자네 지금 장난하나? 형주 태수의 가격이 얼만데 겨우 자동차 한 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나으리, 성격도 급하십니다.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저 신갈 인터체인지를 지나서 서울 방면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알지. 그 휴게소 화물차 전용 주차장 쪽으로 가시면 1.5톤짜리 청색 화물 트럭이 하나 파킹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 박스째 준비한 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키를 가지고 가셔서 그냥 몰고 오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 방법이. 자네 지금 여기서 뭐하나? 예? 지금 당장 형주로 가지 않고 뭐하고 있냐고! 어여가 늦겠어? 감사합니다, 나으리. 요즘에 우리나라에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당시 중국에선 벌어지고 있었다. 훗날 조조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조순 같은 이는 태위라는 벼슬을 사기 위해서 무려 1억 만전이라는 돈을 썼다고 하는데, 이들이 이토록 큰 돈을 써서 벼슬을 얻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오직 하나, 직위를 이용해서 그 돈을 금방 다시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요즘에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벼슬아치들의 이런 부정과 부패는 마침내 황건적의 대란을 불러일으키고 만다. 때는 후한 중평원년, 서기로는 184년. 황하강변의 나직한 벼랑 끝에 앉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다. 허리에 긴 장검을 차고 있을 뿐 행색은 몹시 초라했으나 붉은 입술에 큰 귀, 비상하게 돋은 눈썹,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엿보였다. 아이 보게 젊은이. 예? 저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자네. 자네 거기서 뭐하는가? 예, 낙양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낙양선에서 물건을 살 게 있나 보지? 예, 차를 좀 사려고요. 차? 아니 그 귀한 차를 사겠단 말인가? 실은 저희 어머님께서 차를 몹시 좋아하십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동안 변변히 차 한 잔 대접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돈을 좀 모은 게 있어서 차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효자구만 효자야. 효자는요, 늘 어머님께 걱정만 끼치는 불효자식인데. 아니야. 나도 자식놈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대학까지 공부시켜놨더니 취직도 못하고 여태 백수요. 애비한테 맨날 카드나 막아달라고 하질 않나. 아주 그놈 때문에 미치겠어. 아드님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다들 겪는 일입니다. 올해는 좀 나아지겠죠. 그나저나 자네 말이야. 낙양선을 기다리려면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마 저 북쪽 강변쯤에 정박할 걸세. 그렇습니까? 예, 정말 감사합니다. 거래가 끝나면은 금방 떠나니까 얼른 가보게. 예, 아저씨. 어쭈 저놈 봐라. 낙양선에서 차를 사겠다고? 방금 그놈 봤지? 예, 귀가 엄청 크던데요. 낙양선에서 오늘 차를 산다고 하니까 그놈도 오늘 목표로 삼아라. 절대 놓쳐선 안 돼. 예술! 지금 이 수상쩍은 모의를 하고 있는 이자들이 누군가? 이들이 바로 그 유명한 황건적들이다. 장각을 두령으로 삼아 한나라 타도를 기치로 내건 이들은 수십만의 세력을 자랑하며 순식간에 중국 전역을 휩쓸었다. 특기는 방화와 약탈, 취미는 강도와 살인, 머리에 노란 띠를 두르고 있다고 해서 황건적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자, 빨리들 거래하세요. 출항 시간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나라의 수도 낙양에서 출발하는 낙양선. 낙양에 진귀한 물건을 싣고 와 황하를 따라 각 지방을 돌며 그 지역 토산물과 거래를 하는 것이 이 배의 목적인데, 최근에는
황건적의 출몰로 인해서 정박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있었다. 자, 보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저 차를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차요? 예, 타고 다니는 차 말고 마시는 차, 티 말입니다. 글쎄, 하나 있긴 한데 가격이 좀 비싸서. 돈은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어디 보자.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자네도 알겠지만 요즘 차 가격이 워낙 올라서 말이야.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님께 차를 선물해 드리려고 타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팔아주십시오. 좋네. 네, 손해보는 셈 치고 하나 팔지. 자네 효성이 워낙 지극해서 파는 거야. 알겠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비는 그렇게 차를 구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아니, 저놈 정말로 차를 샀잖아. 저놈 절대로 놓쳐선 안 되겠는데요. 우리 장각두 형님이 그 차라면 사족을 못 쓰시잖아요. 당연하지. 저걸 갖다 바치면은 무조건 3계급 특진이야. 밑에 애들한테 확실하게 전달해. 저 귀 큰 놈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티를 훔치는 일이니까 절대 티나지 않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시는 차, 영어로는 티. 중국에서는 옛부터 수질이 좋지 않아서 차를 즐겨 마셨다. 그러나 워낙 고가이다 보니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것이 바로 차였는데, 그런 차를 구입한 우리의 유비,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유비는 그날 밤 물침대도 없고 불법 영업 행위도 없는 아주 깨끗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런데 손님! 왜 그러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황건적이 이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예? 황건적이요? 낙양선과 거래한 마을을 황건적이 그냥 둘 리가 없었다. 황건적의 대습격이 시작된 것이다. 황건적은 조직적으로 습격과 약탈, 방화를 자행한다. 워낙 자주 해본 일이라서 마치 브라질 축구 대표팀처럼 손발이 척척 맞는다. 미드필더진 강한 압박으로 적의 패스를 차단한다. 양날개는 측면을 깊숙이 침투해서 중앙으로 센터링가나. 투톱 공격진은 빈궁화를 활용해서 적의 골문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라. 끔찍한 대참화 속에서 유비는 간신히 탈출에 성공한다. 천하의 나쁜 놈들, 대명천지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나에게 힘이 있다면 저 도적의 무리들을 단숨에 때려잡을 수 있을 텐데.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예? 너 지금 혼자 뭐라고 쭈글거렸냐고, 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에이씨, 안 하긴 내가 여기서 들었는데. 뭘 때려잡겠다며? 그거요. 여기 하도 모기가 많아서요. 아유, 이 모기들. 이 나쁜 모기. 모기. 유비는 마을의 약탈을 끝내고 이동 중이던 황건적 일개 소대 병력에게 직통으로 걸리고 말았다. 너 뭔가 좀 수상쩍은데? 수상쩍다뇨. 그냥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그럼 그 옆구리에 차고 있는 그 긴 칼은 뭐야? 응?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입니다. 그냥 순전히 폼으로 차고 있는 거죠.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